자, 그럼 이제 일계층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떤 비트들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럼 비트들을 전송을 할 때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빨리 전송을 하느냐, 그것이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밴드위스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사실 그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에 조금 어떤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 식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식이죠. 이 채널 용량이라는 거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어떤 뭐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미디어가 되겠죠. 뭐 유선 케이블이라든가 뭐 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광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뭐 무선이라면 뭐 와이파이라든가 LTE라든가 5G라든가 또는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널이 존재하겠죠.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데이터가 이동되기 위한 채널이 존재할 텐데 그 채널의 특성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좌우한다 하는 그런 공식이죠. 데이터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채널에서 실어나를 수 있는 데이터의 최고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그 속도는 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저 식의 의미는 이제 이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서 신호를 송신을 하면 수신 측에서 그 신호를 수신을 하겠죠. 그러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송신 신호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귀에서 듣는 것이 수신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을 하는 요 위치에서의 그 신호 음성과 여러분들이 귀에서 듣는 그 신호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 차이. 물론 시간 차이도 납니다만 뭐 시간 차이는 배제하고 다른 특성의 차이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수영 학생이 듣는 것과 저기 민선 학생이 듣는 것에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리의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그죠? 네.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파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송신 파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들리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당연히 송신 파워가 커지면 수신 파워도 커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똑같이 말을 해도 이 앞 사람이 듣는 소리와 뒷 사람이 듣는 소리는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뭐 내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봐야 뒷사람 같은 경우엔 듣는 소리가 작게 들리면 결국은 뭐 그거는 내가 작게 말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수신 파워 그 다음에 그 수신기에서 겪는 그 노이즈, 즉 수신기에 나타나는 노이즈 같은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서 내 말을 들을 때의 그 목소리 외에 내가 목소리가 아무 그 말도 안 했을 때는 뭔가 소리가 들리죠, 그죠? 뭐 에어컨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저 프로젝터에서 팬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팬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노이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이즈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거슬려서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겠죠. 또 옆 사람이 떠들고 있으면 또 방해가 돼서 잘 안 들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신하는 신호의 파워, 수신 측에서의 신호의 파워 대비
노이즈, 나한테 들려오는 노이즈, 이 비율, 우리가 이걸 신호 대비 잡음의 비율이다, 신호 대 잡음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SNR이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즉 파워, 수신 파워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신 파워가 커봤자 또 노이즈가 커지면 막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러면 잘 안 들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신할 수 있는 속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신 파워도 중요하지만 수신 파워 대비 노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하다. 네. 그것에 의해서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결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했을 때 이 전송 채널의 대역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송 채널의 대역폭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으로 실어 나르는 신호의 주파수 범위다. 그래서 몇 헬츠에서 몇 헬츠까지의 주파수의 신호를 실어 보내느냐,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즉 주파수 헬츠를 많이 쓸수록, 뭐 예를 들면 1MHz의 대역폭을 쓰느냐, 10MHz의 대역폭을 쓰느냐, 20MHz의 대역폭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도 봤습니다만 집에서 많이 쓰는 공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MHz를 쓴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40MHz로 확장을 해서 쓰기도 하고, 80MHz로 확장해서 쓰기도 하고, 160MHz로 확장해서 쓰기도 하고, 최대 320MHz까지 확장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통신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그 주파수의 범위가 얼마나 되냐, 마치 차선 폭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최대 전송 속도가 이론적으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 식을 그래서 채널 용량 공식이다 그랬죠. 채널 캐패시티.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얘기할 때의 대역폭은 이것이 그 대역폭이에요. 얼마나 주파수를 많이 쓰느냐, 몇 메가헤르츠의 대역폭을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조립하고 있는 라디오의 경우 AM 라디오는 한 10kHz 정도 대역폭을 쓰고요. FM 라디오는 한 150kHz의 대역폭을 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통신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와이파이 같은 게 20, 40, 80, 160, 320MHz 정도를 쓰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것이 대역폭이다. 아날로그적인 대역폭이다. 예. 물론 이제 그것에 따라서도 결국은 디지털 신호를 그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대역폭을 쓰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가 저기에서 그 결정이 되죠. 그죠? 저 W라고 한 대역폭이 클수록 당연히 C, 채널 용량도 커지겠죠. 그죠? 저 식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디지털적인 밴드위스다. 그렇게 하면, 즉 디지털 쪽에서의, 즉 데이터 통신에서의 밴드위스다 그러면 보통은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는 이걸 대역폭이라고 정확하게 그 주파수의 범위로 얘기를 하고, 디지털에서는 그걸 이제 전송 속도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에 있어서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밴드위스를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냥 디지털 월드에서 디지털 신호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의 속도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라는 것이 그냥 임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채널 용량 공식에 의해서 아날로그의 대역폭에 비례를 하고, 또 곱하기 로그의 수신 측에서의 신호대 잡음비에 비례를 한다. 예, 하는 것. 그 두 개의 곱에 비례를 한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대역폭의 개념과 디지털의 대역폭의 개념이 뭐 전혀 독립적이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종속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대략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디지털 월드에서의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양, 그것을 이제 비트 퍼 세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줄여서 BPS
그래서 뭐 10의 6승 bps면 메가 bps, 10의 9승 bps면 기가 bps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네, 그렇게 밴드위스를 정의할 수 있겠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은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은 그럼 결국은 이 피지컬 미디어가 얼마만큼의 대역폭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수신 측에서의 송신 대비 수신 파워 대비 노이즈 잡음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BPS에 대한 단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와이파이나 이런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같은 것을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또는 와이파이를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그 와이파이의 특성을 볼 수 있죠. 연결됨, 그 다음에 링크 속도, 주파수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링크 속도라는 게 결국은 그 채널, 이제 공유기와 예를 들면 공유기와 휴대폰 간의 이 채널에서 결정된,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저건 이론적인 거고, 대략적인 저런 식에 의해서 결정된 링크의 속도가 이제 대역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선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선의 경우에는 사실 이 공유기와 휴대폰 간의 거리에 의해서도 수신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기에 가까이 휴대폰이 있을 때와 멀리 휴대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식에 의해서. 그만큼 이제 거리에 민감한 이유는 전자파가 이제 360도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다 보니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파워가 급격하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 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유선의 경우에는 물론 감쇄가 되긴 되지만 하나의 선으로만 모든 신호가 에너지가 집중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데 비해서 그렇게 수신 파워가 아주 민감하게 작아지지는 않는다. 급격하게 작아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 미터 내지 그 이상까지는 물론 신호가 줄어들지만 그 채널 용량을 아주 감소시킬 만큼,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만큼 그 정도의 신호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100m까지는 그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속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으로 100m까지는 속도가 얼마까지 유지된다,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그 밴드위드라는 그런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채널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 속도다, 지원되는 최대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밴드위스가 앞에서 얘기한 이거죠. 밴드위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속도를 정확하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모든 통신 시스템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의 통신 기술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저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그 근처까지는 지금 최대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다 봤을 때, 그걸 밴드위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실제 전송 속도는 또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대 전송 속도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도로로 따지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물론 그 최고 속도 이상으로도 달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도로에서의 그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속도죠. 최고 속도 이상의 속도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최고 속도 100km로 시속 100km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상의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날 우려가 확 커진다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냐? 도로가 이렇게 직진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커브가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면 그런 커브를 설계를 할 때도 최고 속도랑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커브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길을 그 최고 속도가 얼마다 했을 때 그 커브의 반경이 얼마나 되느냐, 회전 반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최고 속도 100km일 때는 도로의 그 반경을 얼마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 설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최고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상이 되면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것처럼 어쨌든 그 도로에 주어진 최고 속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밴드위스의 개념이다. 이게. 물론 그걸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하여튼 한계라고 봤을 때 그러면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최고 속도로만 달릴 수 있냐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차가 많아지면 어때요? 차가 많아지면 최고 속도로 달리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앞차가 가다가 갑자기 뭐 속도를 줄인다든가 차선을 바꾼다든가 하면 어때요? 줄여야 되죠. 속도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내가 전송을 할 때 뭐 최고 속도로 갈 수 있겠지만 나만 혼자 전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미디어를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나눠서 써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스위치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실습실에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호스트가 PC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 뭐 여러분들끼리 통신을 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이제 라우터로 가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인터넷에 어느 호스트들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서버들이랑 연결이 되겠죠. 뭐 이클래스 서버나 뭐 구글 서버나 네이버 서버나 이런 데로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채널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다 공히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뭐 1GBps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이 뭐 4명이 동시에 통신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250메가 bps로 정확하게 n분의 1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의 도로가 있고 거기를 이제 여러 명이 그 도로를 가려고 한다. 그럼 차가 그러면 그 도로의 최고 속도 100km면 이 하나하나가 최고 속도로 그 도로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차가 지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n분의 1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여러 호스트가 동시에 하나의 차선 그 채널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하면 실제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루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처리 속도, 처리 용량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속도, 실제 속도. 그러면 이거는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몇 대의 호스트가 동시에 전송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장비가 그것을 얼마나 더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결국은 뭐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되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도 뭐 좌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요소들이 이 스루풋을 결정하는 용도가 결정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amount of traffic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트래픽들이 몰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명이 연결이 돼 있어도 다른 그 호스트들이 전혀 전송을 안 하고 나 혼자 전송을 한다면 스루풋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 호스트가 전송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여기에 스루풋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스루풋 또 여기에 입장에서 봤을 때 스루풋도 마찬가지. 네, 뭐 등등
예, 다양한 요소들, amount of traffic, 그다음에 latency, 이건 latency라는 건 결국 이 장치가 얼마나 빨리 그것을 빠르게 처리해서 넘겨주느냐, 그게 이제 latency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latency라는 걸 그래서 뭐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지점에서 어느 다른 지점까지 전체 경로를 봤을 때의 스루풋은 또 여기에서의 스루풋만 가지고는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려놨습니다만 도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속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속도로가 중간에 어디서 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정체가 생긴다. 그러면 전체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뭐 경로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 가장 속도가 느린 부분이 존재한다면 전체 속도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병목이라고 그러죠. 버틀렉. 예. 스루풋이 그 버틀렉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최고 속도와 관계없이 그 최고 속도 하에서 보장된 최고 속도 하에서 실제로 전송되는 속도. 그래서 이제 스루풋이다. 하고 그다음에 그 속도는 그러면 거기에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만 실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추가로 애플리케이션 헤더도 붙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또 헤더가 붙죠. 또 이 IP 이제 인터넷 계층에서 또 헤더가 붙고 또 이더넷에서 헤더가 붙어요. 이렇게 전송을 하기에 앞서서 실제 데이터 외에 헤더들이 덕지덕지 붙죠. 그죠? 걔네들도 결국은 전송돼야 되는 비트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전송돼 봐야 수신 측에서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의 체감 데이터 전송 속도는 걔네들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를 들면 속도가 뭐 1mbps인 그런 뭐 스루풋이 1mbps인 그런 상황에서 초당 이제 1메가비트가 전송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송된 게 전부 1메가비트인데 1초에 근데 그 안에는 실제 데이터는 뭐 한 70%밖에 없다. 그럼 실제 데이터의 전송률은 700kbps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나머지는 다 헤더니까. 뭐 트럭으로 따지면 이제 트럭이 실어 나르는 게 물건뿐만 아니고 이제 사람도 실어 나르죠. 운전기사도 사람이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도 그 안에 트럭의 무게에 들어가겠죠. 그죠? 또 운전기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뭐 물품들도 또 어쨌든 트럭을 통해서 계속 이동이 될 거고 또 뭐 공구라든가 뭐 수리를 하기 위한 공구라든가 뭐 스페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무게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트럭이 실어 나르는 무게는 뭐 예를 들어서 5톤이지만 실제 거기에 실어 나르는 뭐 화물의 무게는 그거보다 작게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순수하게 데이터는 그러면 얼만큼 초당 실어 날라지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굿풋입니다. 굿풋. 그래서 굿풋이라는 거는 전체 그 스루풋에서 오버헤드들을 빼는 거죠. 네, 헤더 때문에 생기는 오버헤드라든가 아니면 또 데이터를 실어 나르지 않는 다양한 패킷들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TCP에서는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은 비트가 오가긴 하지만 데이터의 전송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TCP에서는 그걸 받아서 받고 나면 액놀러지를 보내죠. 액놀러지도 데이터는 하나도 없이 그냥 TCP 헤더와 IP 헤더, 이더넷 헤더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비트로서 전송이 되니까 속도를 잠식하죠. 예, 그런 것들. 또 재전송을 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재전송이 나니까 전송을 2번은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 한 거 똑같은 효과죠. 그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굿풋은 그런 오버헤드들을 제외한 순수한 실제 데이터의 전송 측면에서 본 전송률이 굿풋이다. 그래서
와이샤크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라인 베이스드 텍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하고 나머지 추가 각 계층에서의 추가된 것들은 전체 합쳐서의 전송률은 이제 스루풋이다. 요것만의 전송률은 굿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수식으로 따지면 굿풋이 그러니까 같은 비트를 전송을 했을 때 뭐 1메가bps를 전송한다고 할 때 밴드위스가 그렇다고 할 때 실제 스루풋은 그거보다 떨어질 수가 있겠고 이하죠. 이하. 더 커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굿풋은 당연히 이 스루풋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오버헤드들이 빠지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이동을 할 때의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제 여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디스크 공유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를 카피를 할 때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 이더넷 쌍에서의 그 속도 측정을 하면 이게 이제 스루풋이에요. 여기 처리량으로 돼 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처리량이라는 게 얼마나 초당 빨리 처리해서 보내느냐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이제 스루풋이고 이제 데이터를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창이 하나 뜨죠. 보통 이거는 이제 작업관리자에서 본 거고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카피를 하면 복사할 때 이런 창이 떠요. 그때의 속도가 바로 실제 데이터가 얼만큼 초당 복사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굿풋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뭐 여기에 그 이제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다른 섹션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네, 그죠? 들어가기 전이군요. 앞에서도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한 미디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여기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그래서 구리 금속선, 그 다음에 파이버 옵틱, 그 다음에 무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런 그 물리계층 피지컬 그 레이어에서의 그 미디어의 다양한 그 표준은 어떤 것들을 표준화하느냐 했을 때 그러한 매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전기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특성을 표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인 것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광미디어 같으면 그 광학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특성인 거죠. 그러면 뭐 앞에서 뭐 잠깐 그냥 보고만 지나갔는데 설명은 안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광미디어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빛이 요 코어를 통해서 코어 내에서 이렇게 반사해서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반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 유리와 여기도 유리고 여기도 유리예요. 둘 다 유리인데 이 두 개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유리면 둘 다 투명하니까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는데 서로 굴절률 차가 있으면 그 유리에서 유리로 이렇게 빛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사돼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는데요. 뭐 이 그림을 클릭해서 보시면 그런 특성을 한번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물질을 여기도 유리로 하고 여기도 유리로 할게요. 그래서 굴절률이 서로 다른 유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코어 부분의 굴절률은 대략 한 1.4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빛을 비추는 쪽이 이제 코어 부분이죠. 이 코어 부분의 굴절률이 1.48. 그 다음에 이 겉에 부분, 가장자리 부분이 굴절률이 1.46이라고 해요. 그러면 1.46 굴절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특성이죠. 그랬을 때 빛을 비추면, 자, 이 각도에서는 빛이 그냥 통과를 합니다. 유리에서 유리로 투과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각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약간의 반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투과가 되고, 그러나 점점 더 각도가 낮아지면 점점 더 반사되는 빛이 세지고 투과되는 빛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임계각이 되면 이 각도가 되면 모두 반사만 돼요. 그러니까 광케이블에선 이런 상황을 쓰는 거죠. 모두 반사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코어에 있는 빛이 클레드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코어로만 반사돼서 지나간다 하는 거죠. 그 코어 내부에서만 마치 그 파이프처럼 이제 빛이 지나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죠, 일종의. 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전반사. 모두 반사가 된다. full refraction이죠. full refraction. 전부 다 반사가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전기적인 특성. 너무 빨리 갔네. 예, 그렇죠? 전기적인 특성. 뭐 이거는 뭐 케이블, 구리 케이블 같은 경우에 뭐 저항 값이라든가 캐패시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미터당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캐패시턴스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mechanical property,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특성. 뭐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아까 봤지만 이제 광케이블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광섬유의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요 굵기는 얼마, 요 굵기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어의 굵기가 이제 싱글 모드냐 멀티 모드냐에 따라서 대략 10마이크론에서 뭐 한 60마이크론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미케니컬 특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블뿐만 아니고 이 케이블에 연결되는 커넥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퍼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 구리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특성들이 표준화되느냐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케이블을 쓰느냐 그러면 여기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다음 섹션이 그 내용이에요. 뭐 UTP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코엑시얼 케이블이라든가 다양한 그 유형의 케이블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 이게 결국은 대역폭이죠. 여기서의 대역폭은 뭐 C라고 볼 수도 있고, 즉 이 최고 속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커넥터들을 이 케이블 양단에 연결하느냐, 케이블이 있으면 양단에 어떤 케이블을 연결하느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케이블에 이제 핀이 여러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와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핀들이 있겠죠. 신호를 접속해주기 위해서 어떤 핀이 몇 개가 있고 그 핀의 그 위치가 뭐 1번부터 8번까지 있다 그러면 그 핀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내부 와이어의 그 뭐랄까 절연을 위한 그 외피 색깔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는 것들, 그 컬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컬러들. 그 다음에 그것을 전송하는데 얼만큼 최대 얼만큼까지의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UTP 같은 경우에 이제 100m 내외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